네,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는 프로젝트 학습 연수를 진행하게 된 가라초등학교 교사 이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연수 준비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인천 숭일초등학교 최은정 선생님, 그리고 인천 송원초등학교 남궁정 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연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수의 흐름은요. 첫 번째로 원격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해해보고, 두 번째로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은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지 그 학습 디자인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적용 사례 나누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저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교과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해 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다음 네 번째로는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적용 사례 나누기 2라고 해서 미술교과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적용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하고 연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 이해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학습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학습은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PBL로 많이 불리죠.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여러 학자와 연구기관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이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다른 친구들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의 폭넓고 복합적이며 실제적인 질문과 신중하게 설계된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21세기 기술, 즉 역량들을 학습하게 하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라고 정의 내렸는데요. 이 정의가 법연구소에서 내린 정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이 책,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읽어봤는데 이것도 법연구소에 있는 존 라머라는 분이 지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그 프로젝트 학습 연구소라고 하니 한번 프로젝트 학습에 관심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법연구소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에 관련된 정의에서 제가 핵심 요소,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할 때 꼭 담아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여고요. 두 번째는 과제.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과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도전적이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 스스로, 네 번째는 학생 중심의 탐구 과정, 그런 다음 심층적 연구, 마지막으로 협력, 6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이러한 핵심 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원격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원격으로 학습이 가능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할 때 학생 참여는 어떻게 일어나고 과제는 어떻게 제시하며 또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 탐구하도록 하는 거,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거, 그런 다음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며 협력하고 탐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해답을 등교 수업 때와 원격 수업 때 프로젝트 수업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는 것에서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할 때에 도전적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등교 수업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때 교사가 어떤 포스트잇을 제공해서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큰 도화지를 줘서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데 이것을 원격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그 디지털화된 산출물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댓글 달기, 뭐 이학습터라든지 클래스팅에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그것에 대한 댓글을 릴레이식으로 단다든지 아니면 패들렛, 그러니까 이후에 말씀드릴 협업 도구인 패들렛 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한 친구가 어떤 과제물을 올리면 그것을 보고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발전된 형식으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사례 나누기 보여드릴 때에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소통 같은 경우는요. 등교 수업을 할 때는 보통 모둠을 프로젝트 학습할 때 모둠을 구성해주고 그 모둠별로 직접적으로 토의하도록 만들죠. 그런데 원격 수업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소통하듯이 일반 수업에서도 학교들에서 줌으로 소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줌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플랫폼을 활용해서 쌍방향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쌍방향 실시간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쌍방향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팅 댓글 달기 그런 방식도 소통이죠. 왜냐하면 한 친구가 게시글을 올리면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패들렛에서도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교환할 수 있죠. 그것 또한 소통인데 이러한 방식의 소통을 저는 릴레이식 소통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생각을 읽고 공동의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죠. 이러한 소통 방식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날에 저녁 먹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럴 때 그 어떤 소통의 장, 온라인 소통의 장이죠. 클래스팅 또는 그 패들렛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유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등교 수업 때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1모든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2모든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원격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을 공유할 때는요. 굉장히 편리하죠. 예를 들면 패들렛 링크를 공유해줘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링크에 접속해서 좋아요 또는 댓글을 달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서로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할 때에는 등교 수업에서 하던 프로젝트 학습 관련 활동이 원격 수업에서 가능해?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장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것은 저도 이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인데요. 플랫폼도 결정해야 되고, 교사는 플랫폼을 익혀야 되고, 학생들 역시 낯설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해요. 이렇게 교사도 학생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학습을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해답을 얻고자 했어요. 스피로라는 인지 유연성을 주장한 학자인데요. 거기서 이제 조망 은유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한다는 것은 잘 닦여진 직선 도로를 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교차 길을 가로질러서 횡단하면서 탐험하거나 탐사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단순화된 지식을 학습하도록 안내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러한 편리함의 음모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편리함의 음모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복잡한 교과 내용을 단순화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쉽게 하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노트하고 정리하는 것을 쉽게 하죠. 그런데 이것의 결과는 편리함의 음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은 단순화된 내용이 아니에요. 요즘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실제 삶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 삶은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떤 일방적인 단순화된 동영상화해서 제시할 경우에 그런 복잡한 아이들이 배워야 될 실제 삶과 관련된 내용을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은 그 다음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았어.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학습 내용이 달라져도 다른 맥락에서 적용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나 그거 안 배웠는데 이거 더 이상 내가 배운 내용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라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 좀 더 도전적이고 탐구가 일어나도록 하는 학습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원격 수업에서 프로젝트 학습 어떻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학습 디자인하기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디자인 흐름도인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세 단계는 등교 수업 때 프로젝트 학습 계획 단계와 똑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은 교과와 많은 학습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하기에 적합한 교과 및 단원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설정하고요. 그것에서 관련된 성취 기준, 이 프로젝트 학습에서 아이들이 성취해야 될 성취 기준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전적이고 탐구가 이루어질 만한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만들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학습에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는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죠.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학습터와 클래스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활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학습터에서 과목별 아이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 동영상을 올려주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 클래스팅을 통해서는 보통 알림장, 학습 안내 또는 어떤 과제 소통의 장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줌이나 팀즈 그리고 구글 행아웃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협업 도구인데요. 제가 이번 연수에서 사례 나누기를 할 때 좀 프로젝트 학습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패들렛인데요. 이 패들렛 도구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소통,
그리고 공동의 과제 수행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활용한 플랫폼입니다. 또 장점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단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조금 더 화면이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쉬워요. 쉽다는 기준은 제가 그런 온라인에 좀 그 디지털에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패들렛이나 뭐 그런 구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다른 협업 도구들을 몇 개 접해봤을 때 가장 빠르게 익힌 것이 패들렛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이 패들렛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플랫폼을 이렇게 선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의 과제 수행을 위한 단계별 장치를 마련합니다. 차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차시별로 이 플랫폼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 플랫폼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습터의 동영상, 그 과제 안내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클래스팅에 댓글 달기를 위한 도전적인 어떤 핵심 발문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패들렛에 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단계별 장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평가 계획을 세우면서 이 프로젝트 학습의 디자인 흐름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 가로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해 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사회교과에서 만든 나는 약 도시개발자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 과목, 이 단원, 이 학습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으로 다루기 굉장히 난해한데, 어려운데 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4학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사회교과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교과에서 중심지 답사하기, 그리고 문화유산 답사하기와 같이 실제로 답사하면서 어떤 그러한 중심지의 특성, 문화유산에 대해서 탐색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았을 때 아이들이 실제로 답사를 하지 않아도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면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관련 과목 및 단원을 말씀드리면요. 4학년 사회 1학기에 1단원에서 소단원 2단원, 우리 지역의 중심지 단원입니다. 성취 기준은 고장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조사하고 각 중심지의 위치, 기능, 경관의 특성을 탐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취 기준을 추출하였고, 프로젝트명은요, 나는야 도시개발자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미션은 도시개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를 설계해 보세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구성 전에 지도서상에 있는 학습 차시별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9차시에서 15차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 봤는데요. 원래의 학습 흐름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보고, 그 다음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을 알아보고,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서 지역의 특징을 탐색하고, 그다음 실제로 중심지를 답사해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조금 앞에서의 계획과 좀 달라진 점은 온라인 플랫폼 도구 활용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차시별로 이렇게 플랫폼 활용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을 탐색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팀즈 쌍방향 수업 때 다룬 다음에 그날의 학습 과제로 클래스팅에 인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고 까닭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2차시, 3차시는요. 이 앞에 재구성 전에 차시 계획에서의 답사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구성해 보았는데요. 구글 맵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을 활용해서 중심지를 탐색하고 이제 온라인 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관광 VR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답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개인 배움 노트에 정리해 보게 했습니다. 그 다음 4차시에서는요. 여기서의 5차시 중심지 개발하기가 핵심 미션 수행 단계죠. 차시죠. 이 5차시 중심지 개발하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모든 별 토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모든 별 토의방을 만들어줘서 각 모듬 토의방에서 모든 별로 학생들이 모듬을 구성해서 역할을 나누고 그 중심지 개발하기 위한 토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5차시는 중심지 개발하기 단계인데요. 패들렛에서 각자 중심지 시설을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 소개 및 공유하기 단계도 역시 패들렛을 활용해서 전체 학급 학생들이 다른 모듬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공유하도록 그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텍스트로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시별로 제가 캡처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는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탐색하기입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날 클래스팅에 출석 댓글 달기를 한 화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석 댓글을 그냥 출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운 내용에서 좀 핵심 발문, 중심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발문을 올려주면 학생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 한 번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천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까닭을 댓글로 달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부평구청역 주변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달아줬는데요. 항상 제가 온라인상으로 과제를 제시할 때에 항상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는 편이에요. 아이들은 사실상 이 미션보다는 제가 낸 이 발문보다는 예시를 보고 감을 잡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상의 어떤 과제를 제시할 때 이렇게 예시를 꼭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보시면 부평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동호 수공원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러 많이 와요. 그 부평 지하상가입니다. 왜냐하면 살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갔던 곳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을 찾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그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탐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2차시, 3차시인데요. 다양한 기능의 중심지 탐색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천시 관광 VR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학습에서 여러 유용한 사이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VR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답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라인 답사, VR 사이트를 이용해서 답사하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면서 들어가면 그 이미지와 함께 그 해설이 같이 나와요. 관광 해설이 나와서 마치 그 오프라인 답사할 때에 관광 해설사가 옆에서 안내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 답사가 실제 답사보다 더 좋았던 점은 실제 답사를 할 때는 그 한정된 시간에 한 곳만 답사할 수 있죠. 그런 제한점이 있는데 온라인 답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곳을 답사하면서 그 특징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4차시 팀 토의하기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든 토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팀즈를 처음 접속하면 이러한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모듬, 2모듬, 3모듬, 잘렸는데 4모듬까지 저는 모듬 토의방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내가 해당하는 모듬에 참가해서 들어가면 그 각각의 토의방에서는
그 1모듬 학생들 또는 2모듬 학생들, 그 모든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만 모여서 토의가 이루어져요. 그럼 이럴 때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1모듬에 들어가서 토의 지원을 해주고요. 또 2모듬에 들어가서 토의 지원을 해주는 등 그 등교 수업 때 개관 순시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2모듬에 토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모듬에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모듬의 모듬장이 저에게 참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2모듬 토의 지원을 마무리를 하고 1모듬에 참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도 토의가 가능해요. 이러한 토의가 가능해요. 그 최현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진행하셨는데 줌도 이렇게 토의 학습방을 여러 개를 개설해주는, 그러니까 링크가 여러 개가 되는 거겠죠. 학생들이 그 링크, 자기 모둠에 해당하는 링크에 들어가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3모듬의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도 끄고 화면도 끄고 그다음 토의도 참가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학습 시간에 다른 딴짓을 한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느니 프로젝트 학습 하지 말까라는 갈등도 좀 있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할 때 해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리함의 음모를 한번 떠올려 봤었어요. 그렇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쉽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쉽게 학습한다고 해서 꼭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등교 수업을 할 때에도 프로젝트 학습할 때 모든별 토의할 때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분명 존재하죠.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때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진행하실 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저의 사례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자연스러운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좀 격려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모든별로 어떤 약속을 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에서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토의를 할 때 화면을 킬 것인지 끌 것인지, 그 마이크를 켤 것인지 끌 것인지,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음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채팅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러한 작은 부분조차도 충분히 토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뒤늦긴 했지만 아이들이 등교 등교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약속 정하기였어요. 그래서 꼭 어떤 프로젝트 학습하기 전에 학급 전체 또는 모든별로 우리의 약속하고 프로젝트 학습 때 지켜야 할 점에 대해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모든 토의방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팀 토의 장면인데요. 보면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아이들이 모든 원들이 접속해 있는 화면이고요. 보시면 그 아이들은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채팅창으로 많이 소통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 편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깨끗한 도시, 놀 곳이 많은 도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화면은 모듬장이 패들렛의 패들렛의 화면 공유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듬장이 토의를 이끌죠. 그래서 자기가 화면을 이렇게 공유해주면서 단계별로 토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듬장이 공유하고 있는 패들렛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제가 1, 2, 3, 4번에서 토의의 단계를 나누어 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토의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1.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2번.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중심지의 테마와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다음 역할 분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 두면 아이들은 1번 토의한 다음에 댓글 달고 2번 토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댓글 달고 이런 식으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하트 부분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말풍선 부분이 댓글을 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저는 팀즈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지만 쌍방향 줌이나 팀즈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이 패들렛 활용이 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이 채팅창 요 말풍선 모양을 누르면 오른쪽에 채팅창이 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아까 그 팀즈 채팅창에서 토의하듯이 토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채팅창이에요. 여기 보시면 말풍선 모양 보이죠? 요것을 클릭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오른쪽에 이런 커멘트 창이 뜨는데 이 커멘트 창에서 토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제 저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할인 이렇게 이름이 떴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로그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꼭 게시 댓글을 달 때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최은정 선생님께서 만든 패들렛인데요. 이렇게 뭐 중심지 너는 누구니 특징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재밌게 지어주시기도 했고 뭐 배경 화면이라든지 구체적인 발문 같은 경우는 교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최은정 선생님께서 만드신 패들렛의 댓글을 좀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라고요. 3단계, 4단계 토의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심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 차가 많이 막히고요. 쓰레기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아요. 라는 식으로 어떤 환경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4단계 새로운 중심지를 개발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연결지어서 토의해보게 했을 때 보시면 여기 있네요.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만들고 생활해요. 환경 친화적인 시설물을 좀 건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 공기청정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시를 개설할 때에 어떻게 이러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차시 중심지 개발하기, 패들렛을 활용해서 새로운 중심지를 개발한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이들이 우리 모둠이 만든 도시 테마에 맞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림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 모둠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테마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때 숲속 도서관을 시설물을 맡은 친구는 이것을 그려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장면이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아도 그 패들렛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그 구글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 검색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올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시설물들을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들이 이 도시에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지 위치 선정까지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 옆에는 당연히 도서관이지라고 해서 숲속 도서관을 올린 친구가 이 코멘트에 학교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 학교 옆에 자신이 게시 포스트잇을 붙인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내가 올린 게시글에 한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게시글은 수정할 수도 위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업에 용이하긴 하지만 다른 친구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 실수로 한꺼번에 다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린 게시글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친구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은정 선생님께서 만드신 최종 아이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제가 패들렛을 통해서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할 때 다른 모드만들이 볼 수 있게, 편하게 볼 수 있게 우리 모둠이 설계한 중심지가 어떤 중심지인지 그 홍보하는 글을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둠이 설계한 중심지는요.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롯데월드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아주 많아서 일자리 찾는 분들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첨단,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오세요 라고 이러한 댓글들을 달아줬는데요. 이것만 봐도 아이들이 중심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시설물이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직접 탐구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좀 이렇게 사회만 공유해드리기 아쉬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미술교과에서도 프로젝트 학습 운영하는 것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미술교과에서 아무작품 챌린지 앤 방구석 미술관으로 이름을 정해보았는데요. 그 3, 4, 5, 6학년이면 모든 미술교과에서 감상 단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온라인 학습에서 미술 감상 수업을 할 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영상을 올려주면 아이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감상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미술 감상 단원을 선택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무작품 챌린지 방구석 미술관이고요. 미션은 게티 박물관의 유쾌한 코로나 극복 챌린지, 집에서 명화 따라잡기, 우리 반만의 유쾌하고 멋진 미술관을 꾸며볼까요? 입니다. 네, 재구성 전에 지도서상에 있었던 학습의 흐름이에요. 주요 학습 활동 보시면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해서 이유를 말해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봤어요. 3차시짜리 짧은 프로젝트인데요. 1, 2차 시는 아무작품 챌린지라고 해서 제가 이 학습터에 프로젝트 과제를 올려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활동한 다음에 클래스팅에 내가 활동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취합해서 패들렛에서 미술관처럼 꾸며줬어요. 그러면 3차 시에 아이들이 그 패들렛에 접속해서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관람하듯이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면서 좋은 작품을 좋아요를 누르고 또 그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시별로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이 학습터에 미술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면 미술 6번째 시간 해서 아무작품 챌린지라고 해서 이 학습터에 꼭 그냥 학습 내용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학습의 과제를 제시하는 용도로 저는 활용했어요. 그래서 아무작품 챌린지가 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미술관들이 문을 닫았죠. 그래서 게티 뮤지엄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명화를 하나 선정해서 집에 있는 물건 3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패러디하는 챌린지인데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공유하냐면 원래는 인스타그램에 샵 게티 뮤지엄 챌린지로 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예시 작품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명화 작품 하나, 그다음 휴대폰, 그다음 아무 물건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단계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하나 선정해요. 두 번째, 집에 있는 3가지 물건을 선정해서 원래 있는 작품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리면 첫 번째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게티 뮤지엄에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이 명화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이것을 집에 있는 물건들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파스타면 또는 달걀, 성냥개비 이런 것들로 재구성했죠. 그래서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컷을 한 화면에 만드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도 안내해줬어요. 콜라주 메이커 앱을 설치해서 두 장을 선택해서 한 화면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클래스층에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클래스층에 아이들이 댓글로 사진을 올려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는 클래스층으로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들렛에 사진을 올릴 때 그 핸드폰으로 바로 접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PC를 이용할 패들렛을 PC를 이용해서 활동할 때 사진을 패들렛에 올리는 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클래싱으로 받았어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에 바로 올리도록 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한 것을 사진으로 받은 것을 패들렛의 우리 반 방구석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술관처럼 구성을 해준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클래싱을 통해서 공유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린 작품이 한눈에 보이기도 어렵고 그냥 일렬로 나열되죠. 그다음 만약에 한 친구가 올린 이 작품에 대해서 댓글을 달 때 그 작품 바로 아래 댓글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글의 맨 마지막에 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눈에 시각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패들렛을 통해서 공유를 할 때 이 한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그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에 바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유용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미술관 간 것 같고 그리고 그 댓글 다는 것도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하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아하고 댓글 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이런 식으로 미술 작품을 한데 모아서 관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모든 프로젝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좀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온라인 수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모둠 활동한 것이 재밌었어요 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았던 점은 모둠 활동이 너무 좋았어요. 반면 아쉬웠던 점은 체육 수업을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패들렛도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 바라는 점은 이라고 했을 때 규칙을 만들자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함께 약속, 규칙 만들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시면 이 친구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할 때 좋았던 점은 모둠 활동할 때 재밌었고요. 오히려 아쉬웠던 점은 모둠 활동 별로 안 한 게 아쉬웠어요. 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요구도 좀 더 다양한 학습 방법을 교사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론 및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해서 진행해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접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온라인 학습 상황의 장점을 살려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는 거창한 프로젝트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에 의의를 둔 간단한 프로젝트 수업 구상으로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교 수업할 때 프로젝트 학습 계획할 때에 여러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2주, 3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프로젝트 수업을 길게 잡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교사도 학생도 플랫폼에 익숙해져야 하고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짧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래, 할 수 있어, 재밌어 하는 성공적인 경험 그리고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짧더라도 참여와 소통에 초점을 둔 과제를 제시하면 조금 더 교사도 학생도 부담을 줄이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에 익숙해지고 좀 더 여력이 된다면 더 발전적인 형태로 구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3번은 학급별 교육과정이 운영이 가능하다면, 좀 더 익숙해지셨다면 교과통합, 단원 순서 재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교과통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기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선생님들끼리 또 좀 더 협업을 하고 토의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교과통합, 단원 순서도 바꾸고 하면서 지금 제가 제안해드렸던 사례 나누었던 그런 프로젝트 수업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수를 위해서 활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네, 여기 법연구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용했던 책이 애플랜드 책이었는데요. 스피로의 인지 유연성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책이었어요. 애플랜드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원격 수업도 준비하고 대면 수업도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좀 이렇게 저의 연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네, 오늘 연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